모두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버즈빌의 이관우라고 합니다. 저희가 2012년에 창업을 했었고, 지금 현재 12년 차, 13년 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간의 어떤 투자 유치 스토리, 기존에 이제 발표해 주신 분들께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봐주셨다면, 이제 저희가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 각 단계별로 어떤 걸 고민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빠르게 창업을 해서 뭐 5번의 창업을 하게 됐었는데, 기존에 뭐 네이버에 회사를 하나 매각을 했었고, 또 이제 그 소셜 커머스 초기에 또 매각을 하게 됐었고, 최근에 뭐 티몬이 Q10 이슈로 말이 많은데, 거기 초기에 뭐 그 키울 때 또 CEO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티몬의 마피아, 뭐 버즈빌의 마피아라고 해서 또 저희 회사 출신들이 창업을 또 많이 했는데, 뭐 엔젤 투자도 하기도 하고, 뭐 LP로 또 참여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경험들 같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즈빌 소개를 간단하게 좀 드리면요. 저희는 광고랑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유저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회사입니다. 예전에는 뭐 뉴스를 보거나 백과사전을 보거나 게임을 할 때 항상 뭐 구매를 해서 봤어야 되는데, 지금은 웹이나 앱에서 무료로 이용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한 이유는 광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사실 지금 태어난 세대들은 처음부터 광고가 있었고 광고를 지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애드블럭을 쓰기도 하고, 뭐 또는 개인정보 동의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광고가 사라지면 또 이 생태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 엔드 유저를 중심에 두고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저희가 이제 2012년에 잠금화면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 잠금화면을 다른 파트너들에게 일종의 붙여주는 모델로 B2B로 저희가 확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잠금화면 영역 이외에 앱 안에 여러 지면을 또 광고 혜택 기반의 광고를 만드는 쪽으로 발전시켜 왔고, 뭐 카카오뱅크나 뭐 카카오페이, 토스 이런 데 들어가시면 광고에 참여하거나 이벤트 참여하면 혜택을 받는 혜택존 같은 것들을 저희가 다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퍼널 상에서 혜택을 제공했을 때 그 유저들이 퍼널의 진입은 20배 정도 늘어났고요. 실제 구매 전환, 구매를 일으키는 것도 4배 정도 효과를 만들더라는 걸 확인을 해서 이걸 광고뿐만 아니라 마케팅 사스로도 발전을 시키고, 또 이제 앱들의 수익화 솔루션으로 만들어서 전체적인 마케팅 퍼널을 커버해서 토탈 그로스 플랫폼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뭐 지면 다각화라든지 파트너를 늘려가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 뭐 매출도 같이 늘어서 현재는 한 1,400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한 4번 정도의 투자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 어떤 단계별로 어떤 고민을 했는지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집에서 남자 15명이 합숙하면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고요. 남자 15명이 합숙을 하니까 나중에 그 집에서 제가 신혼생활을 하게 됐는데, 냄새가 안 빠져서 문제가 될 정도로 어떤 그런 합숙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엔젤 투자를 받고 시리즈 ABC를 받고 현재는 IPO 직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투자를 받을 때 이제 고민했던 거는 플랫폼에 닭달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잠금화면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유저도 모아야 되고, 또 광고주를 모아야 유저 혜택을 줄 수 있는데, 둘 중에 뭘 먼저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접근했던 방법은 위메이드라는 회사, 뭐 최근에 위믹스로 이슈가 많은데, 이 당시만 해도 카카오 게임이 나오기 전이었고, 남궁훈 카카오 전 대표님이 이제 위메이드 대표로 계실 텐데, 이 위메이드가 카카오 게임을 만들어라고 카카오에 얘기를 해줬었고, 투자자로서도 이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 게임을 막상 만들고 나니까 카카오 게임이 너무 터지면서 위메이드가 투자자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본인들이 약간 종속되는 위기감을 느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위메이드가 갖고 있었던 게,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윈드러너라고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 있었고, 그 유저가 엄청 많았는데 그 유저를 바탕으로
카카오 게임에 종속적이지 않기 위한 자기만의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남궁훈 대표님을 이제 뵙게 됐었고 처음 뭐 복국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어떤 그런 고민들 그리고 저희가 또 유저를 늘리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이제 맞닿으면서 초기에 이제 엔젤 투자를 10억을 해주시게 됐습니다. 근데 이 10억을 받을 때 저희 조건이 뭐였냐면 윈드러너의 유저 그 500만을 저희한테 넣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약간 말이 안 되는 딜이긴 한데 유저를 넣어줘서 우리는 윈드러너 이후에 나오는 위메이드 게임을 우리 플랫폼을 통해서 유저를 밀어드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돈도 10억 투자하시고 유저도 500만을 밀어달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딜이 됐었는데 사실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발표하시면서 이제 겨울인 것 같다. 근데 아직 겨울 초입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때 오히려 이러한 그 기업들의 어떤 니즈, 빨리 성장해야 되는 기업들의 니즈를 활용해서 저희가 필요한 것도 얻으면서 또 투자를 받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 좀 열어놓고 고민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엔젤 라운드에서는 투자자가 재무적으로 줄 수 있는 것 외에 비재무적 가치, 아까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500만 유저를 저희 쪽에 몰아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저희 쪽에 좀 의미 있는 것 같았고,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하고 3일 만에 7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루비라고 그때 아이템 하나 줬더니 70만 명이 들어왔는데 카카오에서 이걸 캐치해버린 거예요. 카카오 위메이드가 약간 독자적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카카오에서 저희 쪽에 이제 연락이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해라. 이거 이제 안 된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카카오랑 좀 이슈가 있었고 또 그때 남궁훈 대표님이 또 다른 이슈로 좀 그 위메이드를 그만두게 되시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갑자기 투자를 했던 분이 갑자기 사라지는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투자가 돈 외에 비재무적 가치를 받는 것도 장점은 있지만 또 이제 약간의 리스크들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면서 갔으면 좋겠고요. 앞서 발표에서 한 번 투자를 받을 때 이제 20% 이상, 맥스 20% 정도 희석을 발루에이션을 제한해라라고 말씀 주셨는데 실제 저희가 뭐 상장을 가려고 보니까 여러 번 투자 받으면서 발루에이션을 대다 보니 이제 그 부분에서 좀 고민들도 나중에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어차피 아예 투자를 안 받고 사업을 하든지 내가 벌면서 하든지 아니면 딱 받는 순간 이제 말에 그 호랑이에 올라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밸류에이션을 최대한 땡겨도 되지 않나, 받을 수 있는 면에서는 어차피 올라타면 가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밸류에이션을 땡겨도 되지 않아요. 후기로 가면 좀 다른 얘기도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분 희석도 조금 고려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엑싯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투자를 꽤 많이, 엔젤 투자를 꽤 많이 하기도 했고, 뭐 저희 회사 출신이 창업한 경우만 해도 뭐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뭐 그 중에서 몇 천억 밸류로 또 큰 곳들도 있는데, 이제 이런 엔젤 투자를 하면서 좀 느끼는 것, 엔젤 라운드에서는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고, 여기 정부 쪽에서 나오신 분이 있으실까 좀 걱정되는데,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팁스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정부 지원 자금을 받으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꿈은 여기 있는데 정부 지원금 교육도 받아야 되고 뭐 거기에 이제 성과를 보여줘야 돼서 이제 개발자들 짜내 가지고 뭔가 뭐 했다고 쓰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 그걸 내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비 기업이 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나이가 막 계속,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 그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내 꿈은 여기 있는데 이걸 하고 있는 주변에 뭐 형님들도 많으시고 뭐 이렇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조금 조심스럽게 받고 오히려 내가 뭔가 나의 비전이나 나의 성과를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아니면 빨리 피벗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을 여러 군데를 만나보고 그 성과를 만들면서 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엔젤 투자 받을 때 창업 경험이 없는 투자자들한테 받는 걸 전 되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월급을 모아서 그걸 투자하시는 분들, 이게 이제 좀 조심스러운 게 사실 창업하는 입장에서는 이 돈이 없는 셈 치고 투자를 해줍니다. 그냥 내가 사회에 많은 혜택을 받았으니 빨리 어떤 엑시시나 이런 걸 통해서 혜택을 받았으니 후배 기업가들을 돕겠다. 그래서 사업하다 보면 엔젤 그냥 거의 열에 뭐 8개, 9개가 망하는데 힘들어졌을 때 창업가들, 연쇄 창업가들이나 이런 투자를 엔젤을 받으시면 뭐 소주 한 잔 사주고 막 또 다시 재기하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월급이거나 이렇게 해서 투자하신 분들은 위기 순간 위기가 오면 회수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건 약간 치명적이거든요. 죽으려고 하는데 그냥 목을 따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엔젤 투자 받을 때 조금은 조심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초기 단계에 뭐 숫자도 중요한데 저 시기는 거의 다
사람 보고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6개월 이상 보고 투자를 하기도 하고, 뭐 저희는 이제 버즈빌 마피아라고 해서 저희 회사에서 뭐 18시간, 뭐 16시간씩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회사 만들고 싶어서. 그런 분들이 나중에 창업하려고 했을 때 3년, 5년을 같이 굴렀기 때문에 뭐 사실 시장에 잘 없는 선수들이고 뭐 이런 쪽에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템이 바뀌는 경우는 많지만 이제 사람이 중요하더라고요. 대표랑 초기 파운더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엔젤 단계에서는 이쪽에 집중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엔젤 투자를 받고 저희가 글로벌로 해서 대만, 뭐 일본, 뭐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시리즈 A 투자는 이제 소프트뱅크에 받게 됩니다. 현재 뭐 비전 펀드의 파트너로 계신 문규학 대표님이 이제 딜을 하시게 됐었고, 그때도 제가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회사를 키워줄 수 있는 비재무적 가치가 어떤 건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때 소뱅 같은 경우에는 감사했던 게 소뱅에서 투자받은 대표들을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어떤 컨퍼런스나 어떤 합숙 같은 걸 해주시고 거기에서 교육도 해주시고 뭐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지원해 주시고, 그때 대표들 함께 했던 대표들이 지금 뭐 굉장히 큰 회사의 대표들로 이제 많이 성장이 돼 있는데,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해주는 투자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손정희 회장님이 뜻을 갖고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뭐 또는 뭐 알토스 이런 것도 되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고, 또 뭐 망할 때 청산까지 도와주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주는 데냐 아니면 매출이 얼마예요 뭐 이런 것만 묻고 경영 간담회를 해도 한 번도 오지 않다가 연말에 매출 실적만 보내달라는 투자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초기 단계에서, 나중에는 이런 데 받아야 되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비재무적 가치가 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실제 소뱅에서는 저희 손정희 회장님 연결해 주셔가지고 일본 사업에 큰 도움도 주셨고, 실제로 일본 소뱅이 저희 일본 사업에 있어서 영업 대행을 하는 뭐 이런 딜들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재무적 가치가 초기에는 중요한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 주셨는데 문격 대표님하고 거의 뭐 얘기가 초반부터, 제가 연속 창업이다 보니까 거의 뭐 얘기가 되고 투자를 유치를 했는데 도장 찍는 데까지는 6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런웨이 막판에 가서 투자 받으면 큰일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조금 예상을 하고 투자를 받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저 투자 받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대표의 신경이 분산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파운더 중에 믿을 만한 친구들에게 그 기간 동안은 조금은 위임을 하거나 어떤 역할 배분 같은 것들도 좀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투자를 저는 2, 3년에 한 번 정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신경이 분산되니까. 근데 2, 3년에 한 번 받을 때 자금을 유치한다는 것 외에도 그냥 비전을 확장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하면 달리는 말처럼 이렇게 눈 가리고 계속 달려야 되는데, 투자 받으려면 투자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내 사업을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니까 이때를 비전을 확장하는 계기를 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투자 받으신 직후를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받자 말자 미국에 15명 합숙하면서 또 미국에 오피스를 세워서 이제 글로벌 공략을 했는데 회사가 망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고 싶은 건 많고 돈이 없어서 꼭 해야 되는 거 위주로만 하다가 갑자기 돈이 확 들어오면 내 세상 같고 내가 굉장히 인정받은 것 같고, 시장에 인정받은 게 아니라 투자자 인정을 받은 건데 시장에서 인정받았다 생각하고 나의 성공이 먹히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뭐 글로벌 확장을 하든 신사업을 펼치든 막 펼치는데 저 때가 굉장한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걸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시리즈 A를 받을 때 유치 금액을 시리즈 A와 B 중간쯤 금액을 하시면 좋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리즈 B 투자자들을 시리즈 A 라운드에 다 만나 놓는 겁니다. 근데 시리즈 B 투자자 중에 혹해갖고 또 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에도 2년 후, 3년 후에 다시 그 시리즈 B 투자자를 만나러 갔을 때 제가 2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이만큼 다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리즈 A를 받을 때 금액을 조금 A, B 사이 정도로 해서 B 라운드도 다 만나두는 게 저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사 파트너들에게 그들의 성공 방정식을 물어보는 것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소뱅의 성공 방정식이 뭔가요? 뭐 알토스의 성공 방정식이 뭔가요? 오늘 혹시 발표하시고 나중에 만나시면 소풍의 성공 방정식이 뭔가요? 이런 걸 물어보면
대표의 관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복수로 이렇게 듣다 보면은 내가 어느 방향에서 고민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아까 전에 뭐 월에 한 번 정도 그 메일을 보내라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투자한 투자자 같은 경우에 투자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단위로 뭐 계속 보내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희 돈이 없어요 이런 얘기하는 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근데 계속 월 단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투자자들이 내가 뭘 도와줘야 되지? 아니면 언제쯤 내가 리딩을 해서 또 투자를 도와줘야겠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경영 간담회라든지 또는 어떤 뭐 그 주주 레터 같은 것들을 좀 잦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초반에 그 미션을 드렸어요. 주주 그 경영 간담회 할 때 문기혁 대표님 뭐 이번에 뭐 리더 누구 한 명 구해 오셔야 됩니다. 다음번 주주 간담회까지 이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각각의 투자자들에게 좀 도움을 요구하기에도 함께 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투자 직후에 저희가 뭐 글로벌 확장을 하다가 뭐 본진이 털려가지고 한국 지표가 막 흔들리고 이래가지고 한번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오히려 이제 본질적인 핵심 가치를 집중하면서 저희가 컬처북이란 걸 만들고 어떤 사람과 함께하지, 우리의 철학이 뭐지를 좀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위기를 극복했던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리즈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한데 모든 투자자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심사역과 파트너급에서 투자 의사결정의 그 표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제가 본 거는 파트너는 투자할지 안 할지 한 표씩 갖고 있는데 모든 심사역을 합쳐서 한 표를 갖고 있는 투자사들도 있더라고요. 이 얘기는 이제 심사역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좀 파트너급을 공략하는 게 좀 투자 확률을 높이긴 하는 것 같은데, 이때 가급적이면 뭐 이미 거기에서 투자받은 신뢰할 수 있는 대표라든지 또는 엔젤 라운드에서 좀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을 통해서 파트너급이나 가급적이면 뭐 대표 레벨을 소개받을 수 있으면 좀 속도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투자를 할 때 보통 리딩 투자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보고서 쓰고 이거 내가 책임지고 끌고 가는 투자자가 있고, 그 뒤에 이제 투자를 이렇게 같이 하는 들어오는 투자사들이 있는데, 그 리딩하는 투자사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VC 네트워크가 되게 좁은 것 같습니다. VC들도 아마 심사역이나 파트너분들도 뭐 몇 년생 모임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얘기가 좀 부정적인 얘기가 돌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쟁을 해서 서로 뺏어가려고 하는데, 한국은 리스크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 같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트워킹을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안 좋은 얘기나 부정적인 시각을 그 오피니언 리더가 던졌을 때 시장에 조금 투자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뭐 VC 네트워크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하면서 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런웨이는 되게 여유 있게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투자사들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또 주변에 동료 창업가들이나 엔젤 투자를 했거나 한 것들 중에 좋은 곳들이 있으면 투자사들에게도 또 투자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연결하면서 투자자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저희 담당 심사역 했던 분이 지금 뭐 대표가 되어 계시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잠금 화면으로 뭐 이동통신사, 뭐 유통회사, 또 금융권 이런 곳들을 다 제휴를 하면서 좀 빠르게 성장했는데, 뭐 글로벌로도 빠르게 성장하다가 갑자기 구글에서 정책을 바꿔서 잠금 화면을 SDK로 탑재가 안 된다. 이걸 이제 일주일을 주면서 갑자기 정책이 바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정책 변경으로 망할 뻔했고요. 한순간에 망할 뻔했고, 그때 이제 워룸을 만들고 뭐 구글과 소송을 붙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다른 지면으로 확대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 이런 위기가 회사가 망할 뻔하는 위기들이 뭐 한 3, 4년에 한 번 정도 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실탄이 부족하면, 아까 플랜 B를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실탄이 부족하면 잘못하면은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은 플랜 B를 가져가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시리즈 C 뭐 이런 라운드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은 금리 변동,
뭐 이게 부동산 투자하시거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뭐 보시기도 할 텐데 금리 변동도 저는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투자할 때 뭐 코스톨라니의 어떤 달걀 이론 같은 거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금리 정점과 그 금리 정점에서 그 경기 침체, 경기 성숙에 따라서 뭐 어디에 채권에 투자하고 어디에 뭐 부동산에 투자하고 언제 주식 투자하고 언제 예금으로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셨을 거고 지금은 아마 금리 정점에서 이제 내리기 갓 시작하면서 경기 침체는 아직 오지 않은 상황쯤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아직 겨울에 초입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이게 투자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에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거는 금리 저점에 돈 엄청 풀렸을 때 2022년 이럴 때 사실은 투자 유치를 하면서 이렇게 쌓아 올라가면 좋은 것 같고요. 금리 정점에서 엑시스를 할 수 있으면 저때 엑시스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로 저희가 800억에 인수하려는 회사가 있었는데 3개월 만에 그 금리 정점에서 2,000억에 엑시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저 단계에는 이제 돈이 엄청 풀려 있으면 결국에는 약간 좀 뭐 파는 입장에서 셀 사이드에서 되게 어떤 이득인 딜들도 나오기 때문에 뭐 엑시트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방법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긴축 경영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선제적으로 뭐 구조 조정을 하진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성과 평가 같은 거 타이트하게 하면서 조직을 좀 더 가볍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뭐 시장에 어떤 가격이 엄청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적극적인 M&A나 이런 기회들이 오히려 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뭐 투자할 때 우리가 활용하는 코스톨라니 어떤 달걀이 금리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 거냐. 이때 만약에 밸류를 최대한 땡겨갖고 받아놨으면 지금 상장 못 가서 힘들어지는 회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면서 투자를 받으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뒤로 가면 갈수록 결국은 이제 재무제표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또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어떤 볼트온 전략을 통해서 M&A를 통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것들. 왜냐하면 뭐 상장을 가면 뭐 퍼를 20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퍼 5, 뭐 퍼 4 이런 딜들도 막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붙여서 가는 전략들도 택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아까 교수님 투자 받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은행들은 LP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행권에 VC 단계에서 들어오시는 곳들이 있는데 너무 보수적이어서 스타트업들 성장에 발목을 잡습니다. 이건 혹시 은행권에 계시면 이건 좀 고민하시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RCPS를 전환을 안 해줍니다. 상장을 가야 되는데 리스크를 못 져서 의사결정을 못 합니다. 저희 안 받아도 되는 돈을 특정 은행권에서 이제 담당자가 친구여서 들어왔는데 그 친구 사표 썼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그 리스크를 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은행권 제2금융권 투자기관의 투자는 저는 안 받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은행권은 자기들이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어떻게든 태생이 그런 좀 보수적이니까 오히려 LP로 참여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년을 하다 보니까 초기에 들어왔던 투자자들이 이제 세컨더리에 넘기거나 투자사 손바꿈들이 있는데 이때도 사실은 신주 투자는 아니지만 구주 엑시스의 경우에도 사실 신주 투자 받는 수준으로 저는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투자자들에게 손바꿈을 할 때 최대한 서포트 해드리고 또 뭐 세컨더리 투자자들이 또 이후에 잠재적 투자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VC들의 어떤 태생도 잘 이해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혹시 뭐 투자를 받으시면서 좀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최고 어려운 시기를 이제 거쳐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좀 보수적으로 경영하시면서 또 뭐 FI 아니라 SI 쪽 기회들도 노리실 수 있는 것 같고 또 좋은 시기가 올 거니까 이 시기를 잘 견디면서 또 함께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